업 앤 다운. 안녕하세요. 기업을 통해 경제를 보는 투데이 업 앤 다운의 박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양세빈입니다. 네, 오늘 벌써 저희가 네 번째 방송인데요. 네. 저는 오늘 좀 오면서 좀 복잡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표정은 굉장히 좋으신데요. 네, 네. 복잡한 거 맞으시죠? 맞아요. 오늘은 좀 어떤 기업들 소개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이템들은요, 어떤 거는 또 살아남았고, 어떤 것도 열심히 했는데도 이제 시장에서 외면을 받은 그런 어떤 슬픈 사연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근데 또 가만히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슬픈 사연이 있는데 다 연결되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같은 네. 바람이 불어오는데도 서 있는 방향에 따라서 네. 어떤 사람은 날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버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랄까? 오늘 그 그림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회사들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시적이고 예. 철학적이고 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바로 가볼까요? 그리고 설명드릴 게 조금 더 네.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두 개의 아이템은요. 네. 같은 동네 얘기인데 결론이 사뭇 다릅니다. 저는 그게 제일 흥미롭더라고요. 같은 상황인데 다른 결론이다. 음. 노력한다고 사실 결과가 다 같진 않으니까요. 그럼요. 네, 지금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나요? 스포일러는 없고요. 가다 그럼- 보면 아실 네. 겁니다. 궁금하니까 얼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경제가 보이는 투데이 업 앤 다운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기업 바로 이 컬리, 마켓컬리인데요. 새벽 배송 다들 써보셨죠? 네. 자기 전에 주문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문 앞에 와 있잖아요. 네. 이거 약간 좀 쿠팡 얘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아. 쿠팡은 그 로켓 배송인가요? 네. 그거고 여기는 이제 새벽 배송인데 아, 이 원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쿠팡.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 알고 보니까 2015년에 새벽 배송을 처음으로 이제 컬리가 만들었다고요. 근데 네. 컬리 어떻게 좀 써보셨어요? 저는 컬리라고 해서 사실 마켓 컬리를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뷰티 컬리도 있고 마켓 컬리도 있대요. 그렇구나. 저는 뷰티 컬리는 써보지는 않았고 어, 이제 마켓 컬리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샐러드를 주문을 하면요 음. 아침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네. 퀄리티가 또 상당하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그죠? 또 쿠팡 같은 거는 어. 아무래도 너무 대중적이다 보니까 사실 선물을 사기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쿠팡 그리고 좀 가성비 느낌이고 맞아요. 컬리는 저한테 컬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좀 힙한 브랜드예요. 맞아요. 좀 약간 퀄리티도 높고 또 구하기 어려운 브랜드도 많고 또 힙한 브랜드들도 많고 컬리가 좀 그런 느낌 아닙니까? 막 도자기도 있고 맞아. 그리고 브레드 칼 이런 것도 팔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기 키우시는 분들한테 드릴 선물 같은 것도 있고 뭐 쿠팡이랑 굳이 비교를 한다면 쿠팡은 1원이라도 싼 거를 먼저 상단에 올리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선물을 하면은 이게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민망해요. 컬리가 그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근데 컬리는 워낙에 좀 이색적인 선물들 있다 보니까 맞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저한테도 그래서 컬리라고 하면 되게 힙하고 좋은 브랜드인데 바로 이 컬리가 저번 달에 무려 창사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기분 좋은 소식이죠. 네. 아니 컬리가 좀 적자라는 거는 본 적이 있는데 10년 만이요? 10년 만에. 진짜 직원들은 엄청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뉴스로 접했는데 저 네. 컬리를 써보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뭔가 좀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럼 10년 동안 어떻게 버틴 거지? 그러니까요. 일단 작년 매출을 보니까 이래요. 연간 매출이요. 2조 3,671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131억 원이에요. 131억이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음. 실제 마진이 0.5%? 그렇죠. 맞죠? 2조 넘게 팔아서 네. 131억 원 영업이익이니까 사실 그렇게 많다고는 그러게요. 못하는데 하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컬리가 창업 이후에 한 번도 흑자를 못 내다가 이번에 처음 냈기 때문이고요. 2020년에는 손실이 1,164억,
2021년에 2천억대, 2022년에도 2천억대, 매년 눈덩이처럼 커지던 적자가 드디어 네. 처음으로 끊긴 겁니다. 그러면은 당장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어쨌든 방향성이 바뀌었다. 턴어라운드? 거기에 조금 더 의의를 두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정확히 그 얘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업계에서 컬리 이제 언제 망하는 거냐, 야 끝났다, 야 쿠팡 이제 쿠팡한테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좀 네. 이런 기적이 어쨌든 일어난 거죠. 맞아요. 저도 이게 컬리 좀 안 좋다는 얘기 듣고 많이 이용하다 보면 거기 또 포인트가 쌓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저한테는 돈인데 날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좀 샐러드 구독을 끊어야 되나? 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고민하셨었구나. 네, 그래도 계속 쓰길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그 세빈님 같은 충성 고객 때문에 네. 컬리가 10년 동안 이렇게 적자만 내다가 기적적으로 네. 흑자를 낸 게 바로 이런 충성 고객들 때문입니다. 무려 재구매율이요 61%라고 하니까 10명 중에 6명은 다시 한번 컬리를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과반수가 대부분이 이용을 다시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버틴 거네요. 어떻게 보면 컬리가. 그렇죠. 그러면은 이 컬리랑 쿠팡이랑 상당히 좀 이미지가 겹치는 것 같은데 쿠팡 말고 컬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있죠.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눠보긴 했는데 쿠팡은 뭐든지 싸고 네. 뭐든지 빠르게잖아요. 그렇죠. 근데 컬리는 약간 뭐랄까요, 브랜드 전략이 좀 다릅니다. 마트에서 못 구하는 것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유통 경로가 없는 소규모 농가 식재료나 인디 뷰티 브랜드 그리고 프리미엄 식품, 쿠팡에서는 검색도 안 되는 것들이 컬리에 잔뜩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예 시장 자체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역할 분담이 된 거죠. 네. 쿠팡은 아무래도 자금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맞아. 이 로켓 배송을 시작을 했을 때 카피캣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컬리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것 같은데 맞아. 아예 시장 자체를 다르게 가는 그런 전략을 취했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포지셔닝을 잘한 건데, 그게 딱 그 컬리가 노린 포지셔닝입니다. 네. 비싸도 사는 이유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무조건 싼 게 비지떡이라고, 물론 저렴한 게 좋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싼 것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느낌 있는 것도 사줘야 되잖아요. 좋은 거 살 때는 돈을 아끼지 않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컬리에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네. 흑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 또 있는데요. 네. 3회차에서 우리가 다뤘던 방금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회사. 쿠팡. 그렇죠. 네. 쿠팡이 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맞아요. 3,370만 명 아주 대형 사고를 쳐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기회에 컬리가 이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저번 방송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쿠팡 쿠폰을 아주 빠르게 써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쿠팡 때문에 불안해진 사람들이 컬리로 이동을 하는 맞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었군요. 전문 용어로는 반사 이익이라고 하죠. 컬리 MAU가 작년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30%가 네.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쿠팡 사태 이후에 아주 네. 증가폭이 아주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네. MAU라는 단어를 원래 좀 쓰나요? MAU가 그거죠. 저도 기자라서 조금 듣는데요. 네. 그게 아마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이럴 월간 거예요. 이용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네. 약간 유령 가입 회원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1번가 쓰세요? 안 쓰죠. 안 쓰죠. 요즘엔 하지만 안 가입이 쓰죠.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가입을 해놨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 한 달 동안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용한 활성화된 이용자 숫자를 MAU라고 하는데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MAU가 작년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30%가 늘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성장이죠. 네, 생소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네네. 처음부터 끝까지 쿠팡 덕을 봤네요. 그렇죠. 어쨌든 시장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사고도 쳐졌고. 그렇죠. 그런데 또 이게 단순한 운이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게 만약에 대안이 없었으면 컬리가 없었으면 네. 컬리로 이동하지 않았죠. 근데 컬리가 10년 동안 빚내가면서 열심히 이 기회를 노려온 덕분에 네. 뭐랄까 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약간 저는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이야기 같기도 해요. 맞아요. 좀 짠한 측면이 있죠. 왜냐면은 회사 다니다 보면은 1등 하는 사람이랑 계속 비교당하고 그럼요. 그런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를 꾸준하게 밀어가지고 어쨌든 빛을 본 거잖아요. 맞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상당히. 맞아.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아마 PD님이 네. 가져오신 이유도 뭔가 이게 스토리 자체가 좀 감동적이고 네, 맞아요. 이 컬리의 어떤 기적 어떤 스토리 또 10년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딱 보니까 10년만 흑전했으니까 그렇죠.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음. 혹시 상장 얘기도 도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제 자본이 풍부해졌으니까 상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구나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조금 소식을 네. 기다리고 있는데 컬리 CFO가 실적 발표하면서 또 이것도 좀 약간 간지납니다. 우리 이제 10년만 저 흑자냈으니까 기대하고 들을게요. IPO 기업 공개해가지고 바로 상장하겠습니다. 이러면 멋 없잖아요. 딱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숫자가 좋아졌다고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이 멋있는 멘트로 컬리가 뭔가 호감의 이미지를 더 얻었습니다. 숫자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음.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 될 거니까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는 차근차근 다가가겠다. 투자자분들, 당신들에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겠다. 서두르지 않겠다. 약간 이렇게, 약간 그렇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죠. 음. 그럼 굉장히 서사가 감동적인데 맞습니다. AI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또 궁금한데요. 저희랑 비슷하게 보지 않을까요? 한번 네. 볼까요? 비판적으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팡 옆에서 10년을 버텨 첫 흑자를 낸 컬리 어떻게 가능했는지 AI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025년 매출이요 2조 3,671억 원인데요. 매출도 8% 가까이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31억 원, 창사 이래 첫 흑자를 냈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월간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반사 이익이 현실화된 거죠. 컬리 멤버스 유료 가입자도 1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프리미엄 신선 식품, 인디 뷰티, 그리고 3P 판매자 배송 확대까지 쿠팡과 겹치지 않는 포지셔닝이 바로바로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AI도 저희와 같은 진단입니다. 싸운 게 아니라 다른 길을 10년 동안 간 게 결국 숫자로 나타났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네요. 그렇죠. AI가 짚은 게 같은 시장 안에서 싸운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각자가 잘하는 길로 가서 아예 다른 게임을 한 거다. 맞습니다. 같은 링에 올라가지 않고요. 쿠팡이 만든 판에서 컬리는 자기만의 영역에서 잘 이렇게 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에서 저희가 또 교훈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위기에 직면을 했을 때 꼭 정면 돌파를 하기보다는 내가 가장 자신 있고 잘하는 거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거. 이런 성장 스토리가 또 우리가 사는 이야기랑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금 감동 스토리가 오늘 다른 아이템에서도 계속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기대되네요. 예, 최종 한번 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분위기에서 다운을 주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한번 판정해 보겠습니다. 쿠팡이 만든 시장에서 10년을 버텼습니다. 창사 이래 첫 흑자 업입니다. 네, 컬리가 어딘가 모르게 뭉클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방금 본 이 로고 SK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웅장해지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상우님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SK 하이닉스 전망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조회수 25 나오던데. 하지만 어느 네. 날 언젠가 혹시 저희가 모르겠- 250만이 되는 그날을 목표로 맞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네.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요즘 AI 얘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AI가 굴러가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에이, 그 정도는 아니죠. 말씀해 보세요. 전기,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HBM 그렇죠. 또 있나요? HBM. 그 정도입니다. 네. 역시 똑똑하십니다. 그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잖아요. 네. 그 GPU 안에 들어가는 그 고대역폭 메모리가 HBM인데 이 HBM 세계에서 잘 만드는 회사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아니고 SK 하이닉스. 맞아요.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데 네.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1위였는데 이 HBM 이게
초대역폭 메모리거든요. 네. 이게 아주 성능이 좋은 반도체라고 보면 돼요. 이 HBM만큼은 SK 하이닉스가 앞장서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무려 작년 기준 57%입니다. 세계 시장 기준인 거죠. 그렇죠. 와, 그러면은 57%면 절반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AI 칩 만들 때 음, SK 하이닉스를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맞아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AI 열풍이 불면 불수록 SK 하이닉스한텐 유리해지는 그런 그렇죠. 구조고.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매출 아닙니다. 벌어들인 돈이 네. 47조 2,063억 원입니다. 제가 47조라는 숫자가 너무 커서 음, 거의 감이 안 올 정도예요. 어, 근데 그러면 그 전년에는 얼마였어요? 전년도 대단했어요. 23조 4,600억 정도였는데요. 오. 두 배가 는 거죠. 그렇죠. 음, 엄청 늘었네요. 그럼 전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처음 돌파했다는데 그것도 맞아요? 맞아요. 삼성전자가 2025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43조 정도였거든요. 네. SK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앞선 거죠. 어제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57조를 냈다고 네. 발표가 나왔는데 삼성도 HBM에 본격적으로 따라붙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은 SK 하이닉스가 앞장섰고 올해는 네. 다시 둘이 경쟁을 붙었다. 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저도 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예. 그 기사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저도 실적 보고 진짜 놀랐어요. 음, 이게 57조라는 규모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전년에도 그러니까 1년치 영업이익을 한 분기 만에 그렇죠. 돌파를 한 거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수요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건지 체감이 잘 되지 않을 정도인데요. 음,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삼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음, 그게 뒤집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왜 삼성이 HBM에서 하이닉스한테 밀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타이밍 문제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타이밍. 그러니까 SK가 좀 더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AI 열풍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모르고 삼성은 약간 소극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SK 하이닉스는 일찍부터 네. HBM에 집중 투자를 했다라는 오. 거예요. 최태원 회장이 약간 좀 네. 뭐랄까 어떤 선견지명 그런 것들이 이제 힘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삼성은 어떤 걸 했어요? 삼성은 네. 범용 메모리에 아. 좀 집중을 했습니다. 좀 약간 성능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이 범용 메모리를 삼성전자는 주력했고 네. SK 하이닉스는 아무도 잘 사지 않았던 HBM을 판 거죠. 어쨌든 선택과 집중이 결과를 만들었네요. 맞아요. 사실 SK 하이닉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에 올라온 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맞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왔는데 그런데요. 상우님 네. 지난 1회 방송 때 삼성 노조 파업에 관한 했었죠, 우리. 단독으로 방송하신 거 어. 그때 혼자 하셨죠. 혼자 했었죠. 그래서 쓸쓸하게. 제가 네. 따로 어. 찾아서 봤는데 네. 지금 그 문제가 더 커지고 있죠. 맞아요. 지금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때 노사 갈등을 조짐에 대해서 좀 다뤘는데 네. 이제 찬반 투표에서요. 93.1%로 이제 찬성으로 파업을 하게 됐고요. 압도적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협상을 했지만 또 결렬되고 최종적으로 4월 23일 집회 후에 5월에 총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큰 뉴스입니다. 이거 아주. 그렇죠. 그 파업의 핵심 요구 사항이 우리도 SK 하이닉스만큼 성과금을 달라 이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배 고픈 건 참아도 네.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렇죠. 이게 지금 똑같이 일하는데 그럼요. 똑같이 반도체 옆 회사에서 그럼요. 세계 1, 2위 반도체 기업에서 하는데 SK 맞아요. 하이닉스는 작년에 직원 1인당 성과급 얼마 받았 대충 전혀 한번 몰라요. 짐작해 보세요. 느낌적으로. 전혀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요. 말씀해 주시죠. 네. 1년에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 1억 3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오. 성과급으로. 그냥 통장에 찍힌 네. 거예요. 성과급은 한 번에 일시불입니다. 하이닉스가요? 그렇죠. 이걸 본 삼성전자. 네. 내가 1억 받든 2억 받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도 성과급으로 1억을 달라. 그래서 띠를 두른 겁니다. 굉장히 납득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묘하게 선순환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그 같은 반도체 회사인데 맞죠. 옆 회사 사람들이 이렇게 받는다, 저렇게 받는다가 눈에 맞아요. 보이니까 파업을 하는 건데 저도 같은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누가 나보다 나랑 똑같이 일하는데 제 앞에 계신 저 선배가 나보다 페이가 2배다, 3배다? 그러면은 아우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어.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네. SK 하이닉스가 잘 됐으니까 음. 성과급도 많이 줬고 성과급을 많이 주니까 삼성 노조가 들고 일어나고 그 결과로 삼성이 파업하면 결국에 생산에 차질이 생길 거고 그렇죠. 이게 또 결국에 SK 하이닉스한테 호재가 되는 그런 오히려 구조가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중동에서 저렇게 다행히 오늘 네. 휴전 발표가 나오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국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삼성전자가 파업까지 한다고 하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머리가 터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어쨌든 지금 굉장히 절정이잖아요. 그죠? AI 반도체 쪽이. 네. 그런데 정말 만약에 이 버블론이라고 하죠. AI 시장이 이러다 꺾이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7조 벌다가 갑자기 꺾이면 충격이 장난 아니죠. 근데 또 이게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반도체 업계, 어느 업계의 또 특성이기도 해요. 2023년에 SK 하이닉스도 적자를 냈었는데요. 네. 그 기억이 있었으니까 지금 최대 실적 내면서도 뭐랄까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어쨌든 지금 최고인 게 영원하지 않다는 건 SK 하이닉스도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거니까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네. 그 불안감이 또 회사를 오히려 발전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 네. 절정에서 뭐랄까 긴장하는 게 건강한 기업입니다. 그럼 AI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볼까요? 네, 한번 보시죠. 그렇죠. 네, AI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 절대 강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기업 SK 하이닉스 지금 상황 어떤지 AI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말을 해주네요. 2025년 매출은요 97조 원 정도, 1,467억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47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101% 증가했고요.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도 처음으로 추월했고요. HBM 시장 점유율은요, 세계에서 57% 시장 점유율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 차세대 HBM4 공급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핵심 파트너 지위가 공고하고요. 경쟁사인 삼성전자 노조가 5월에 총파업한다고 해서 표정 관리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추가 수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도 압도적인데 경쟁 구도까지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AI는 SK 하이닉스가 잘 된 게 하이닉스가 잘해서도 있지만 이 삼성이 HBM에 있어서 다른 선택을 한 게 SK 하이닉스에 오히려 반사이익이 되는 그런 거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이 선견 지명도 있었고 지금 경쟁사와 다른 길을 간 어떤 하이닉스의 판단도 좋았고 삼성전자의 파업도 아직 현재 진행이라서 좋습니다. 네. 약간 컬리 이야기랑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게요? 각자 자기가 잘하는 시장을 맞아요.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그렇죠. 이 빛을 변덕스럽게 여기 좀 잘한다고 여거 하고 저기 조금 잘한다고 저거 하고 그게 아니라 한 우물만 HBM만 팠더니 세계 1위 기업이 된 하이닉스 얘기였습니다. 한 줄 평을 하면 이런 겁니다. 네. 영업이익 47조, 전년 대비 2배. 삼성이 따라오기 전에 SK 하이닉스가 먼저 달렸습니다. 업입니다. 네, 계속해서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우리 글로벌 기업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대기업 시리즈인가 봐요. 맞습니다. 현대자동차인데요. 현대차가 작년에 여기도 미국에서 역대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이 100만 대를 넘겼대요. 100만 대요? 와,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한 게 아마 1986년이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대 달성을 한 건데 저 그거 뉴스로 봤을 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차가 미국에서 그만큼 팔린다는 게 그렇죠. 엄청 뿌듯한 뉴스인데 또 마냥 뿌듯해만 할 수는 없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관세 때문인데요. 관세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현대차 재무를 살짝 소개해 드리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11조 정도인데요.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것도 전년 대비 2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20%가 감소를 해서 11조요? 예, 100만 대나 팔았는데 오히려 이익이 줄어들었네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많이 팔았는데 이익이 줄었다. 이상하죠? 네. 바로 관세 때문입니다. 미국이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네. 작년 4월부터 한국차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작년에 관세 비용으로만 무려 관세로만 4조 원을 썼다고 합니다. 4조를 미국의 세금으로 그러면은 이 100만 대 팔아서 4조가 미국으로 간 거니까 네.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 같아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팔면 팔수록 손해라기보단 관세가 천문학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네. 현대차의 현실인데요. 근데 현대차도 손 놓고 당한 건 아닙니다. 그 정의선 회장이 네.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백악관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밥 먹고 열심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소식 있잖아요. 네. 미국에다가 30조 원 투자하겠다 맞아요. 했었죠, 이미. 했었죠. 네. 그리고 그 만찬회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정의선 회장이 직접 그 내용을 네. 발표했었던 것 같아요.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서 흐뭇하게 듣고서 내 박수 치고. 뜻대로 되는구나. 그때 이제 조지아주의 네. 현대차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공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는 미국에 투자하는 좋은 회사다. 맞아요. 박수를 쳤었죠. 트럼프 입장에서 참 좋은 회사죠. 그렇죠. 그 전에도 계속 미국에 투자를 했다고 또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좋은 회사면은 좀 어. 우리는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또 관세는 관세대로 매기고 이러니까 이 30조 들고 가서 칭찬 한마디 받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남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트럼프라는 겁니다. 정말 그 뻔뻔함. 막 칭찬해줘서 뭐 우리한테 뭐 좋은 거 해줄 것처럼 하더니 관세는 그대로 다 받고 관세 청구서는 그대로 날라온 그렇죠.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비상 경영 계획을 가동했습니다. 원가를 절감하고 고부가 차량 비중, 그러니까 제네시스 이런 거요. 네. 프리미엄 라인 비중 높이고 모델 믹스 바꾸고 이것 저거 다 쥐어 짜가지고 관세 충격의 60%는 이제 내부로 좀 돌렸습니다. 내부에서 만회를 했구나. 네.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조가 빠진 게 그러면은 그 만회를 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원래 충격이 10조 수준이라는 거니까요. 네. 와, 진짜 상당하네요. 정확한 계산입니다. 그 관세 안 맞았으면 영업이익이 훨씬 좋아서 지금 아마 현대차도 하이닉스처럼 직원들 인센티브로 막 1억씩 성과금 1억씩.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현대차 직원들은요 꿈에 트럼프 대통령 나올 것 같습니다. 1억 원 못 받았다는 생각하면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관세 조금 그래도 딜해서 내리지 않았나요? 맞아요. 25%에서 몇 15%.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좀 괜찮아질 나아지겠죠? 거라고 맞아요. 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작년 11월부터 이제 15%로 하향 조정이 됐죠. 근데 올해도 연간으로 보면 관세 비용이 또 7조 원에서 8조 원 수준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15%도 여전히 부담입니다. 그래도 7, 8조씩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저 현대차 타거든요. 정말? 네. 정말요? 아이오닉 5 어. 전기차 타고 있습니다. 전기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또 미국이 SUV를 좋아해가지고 네. 미국의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제가 이 뒤에도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는 또 오늘 처음 들었어요. 어떤 구조요? 이렇게 관세로 오히려 판매를 해도 네.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구조가 있다는 그렇죠. 게. 맞아요. 그게 정말 실력인데요. 그게 바로 답이 미국 공장이 또 있습니다. 관세라는 네. 게 뭡니까? 관세를 우리가 부과를 안 받으려면 간단해. 미국에다가. 공장을 미국에다 맞아요. 하면은 관세를 안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조지아 공장이 풀가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직 네.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돼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어정쩡한 구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관세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맞습니다. 그러면은 AI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맞습니다. AI 똑똑한 우리 AI 어떻게 보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100만 대를 팔았는데 이익은 줄어든 현대차 AI에게 물어봤는데요. 2025년에 100만 대 처음으로 팔았습니다. 미국에서만. 창사 이래 처음인데요. 점유율은 미국 시장 점유율이
10.3%로 역대 또 최고라고 하네요. 관세 비용이 문제인데요. 무려 4조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1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 관세 때문에 감소해서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했고 충격의 60%를 만회할 수 있었음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조지아 공장은 증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관세 리스크 줄이는 중장기 전략인데요. 올해도 관세 비용으로 7조 원에서 8조 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매출인데 역대 최대 세금 낸 셈입니다. 지금은 어정쩡한 구간이다. 이게 현대차의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AI는 결국 현대차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관세라는 외부 변수 때문에 실적을 갉아먹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예. 이게 비상경영까지 해서 60%까지나 만회를 했는데도 지금 결과가 올해도 7, 8조 손해를 볼 거라는 게 참 타격이 크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차는요, 현대차가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잘 만들어요. 가성비로 따지면 맞아요. 벤츠, 아우디 다 필요 없습니다. 현대차가 짱인데 다만 문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뿌듯함, 그런 건 틀린 것들이 아닙니다. 네. 미국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선택했다는 건 진짜 실력 때문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네. 뿌듯함 뒤에 있는 이 4조 원짜리 관세 청구서. 이렇습니다. 100만 대 팔았습니다. 근데 관세로 4조가 빠졌습니다. 잘 팔릴수록 손해인 구조. 아쉽지만 다운입니다. 다운이군요. 네, 현대차에 이어서 또 공교롭게도 자동차 업계 기업인데요. 한국타이어입니다. 네. 그러면은 결과가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자동차 업계인데? 근데 조금 네. 다르니까 PD님이 갖고 오셨겠죠. 그럼 반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한번 얘기 풀어가 볼까요? 네. 현대차가 관세 직격탄을 맞았다고 했는데요. 같은 자동차 업계인데 다 똑같이 맞은 건 아닙니다. 왜요? 어쨌든 미국에 공장을 지어놨다는 거는 알거든요. 한국타이어가. 네. 테네시주? 음.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네. 근데 한국타이어도 관세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만들어서 어쨌든 수출하기도 하니까. 당연히 받죠. 작년에 관세 비용만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타이어 부문 매출이 10조 3천억 원 정도가 돼가지고요. 오. 처음으로 10조를 네. 넘겼어요. 관세를 맞으면서도. 현대차는 관세 때문에 이익이 어쨌든 줄어들었는데 예. 이 관세 맞으면서도 매출 10조를 돌파했다. 그게 어떤 비결이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에 있는 테네시 공장인데요. 네. 올해 1분기에 증설이 완료됐고요. 제가 알아보니 2017년부터 가동이 됐었던 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됐구나. 운이 좋았던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 탄생 이전부터 테네시주에서 미국 네. 수출되는 타이어를 잘 만들어 오고 있었다. 생산 비중이요. 네. 이제 25% 정도였는데요. 50% 정도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트럼프가 당선될 거를 미리 알고 있었나? 그렇죠. 어쨌든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은 어쨌든 풀 가동이 안 되는데 네. 한국타이어는 이미 현직 비중이 높은 거니까요. 네. 미국에서 파는 타이어 절반은 관세 없이 파는 거니까 현대차 입장에서 진짜 부럽겠다. 그렇죠. 이게 부럽죠. 왜 그러냐면 완성차는 공장 자체가 규모가 너무 크고 액수도 너무 커서 바로바로 이렇게 빨리빨리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타이어는 상대적으로 공장도 작고 네. 아기자기하게 만들면 돼서 현지화하기가 쉽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요. 네. 교체 수요예요. 교체 수요. 교체 수요. 하긴 타이어는 뭐 차는 우리가 빨리빨리 교체하지 않고 뭐 10년씩 타기도 하는데 타이어는 계속 갈아줘야 되니까. 그럼요. 저도 아까 아이오닉 5 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전기차는 좀 빨리 갈지 않아요? 그래요? 유독 더 그런지는 몰랐는데 저도 최근에 타이어를 갈기는 했어요. 갈아야 된다고 그래서. 맞아. 그 정비소를 가셨었구나. 네. 근데 이제 그냥 뭐 갈라고 하는 대로 갈았어요. 그래. 잘 모르니까. 맞아.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제가 말한 교체 수요. 어렵죠? 네. 말이 어려운 건데 방금 세빈님 한 것처럼 갈아야 된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뭐 가격을 올려도 그냥 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대로? 어, 그러니까 네. 타이어 회사가 가격을 좀 이렇게 살짝 올려도 잘 모른다라는 따지지 거예요.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비소 가서 갈 때 됐으니까 뭐 갈지 뭐 가격이 얼마야 막 이런 거 잘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거죠. 근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뭐가요? 전기차 타이어랑 일반 타이어가 달라요? 다르다고 해요.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네. 무겁고 가속력이 강해서 타이어 마모라고 하죠. 이 마모가 무거워서. 그렇죠. 네. 빨리 온다고 해요. 내연기관차는 4, 5년에 한 번 갈면 되는데 세빈님이 타는 아이오닉 5는 3, 네. 4년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니까 네. 그러면 타이어 교체 수요도 더 빨리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 돈 계속 쓰게 되겠네요. 그렇죠. 돈이 맞습니다. 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전기차 오너들한테는 조금 네. 가슴 아픈 얘기지만 한국 타이어 음.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한국 타이어가 네.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사실 글로벌적으로는 우리 그 풍선 아시죠? 미쉐린. 맞아. 그 미쉐린이랑 구디어 이런 글로벌 브랜드들이 더 유명하니까. 맞아. 저도 들었을 때 당연히 한국 타이어 뭐 짱이긴 하지만 미쉐린 뚱뚱이 그 풍선이 풍선 어떻게 걔가 이거? 짱이겠지. 아닙니다.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작년 한국 타이어가 네. 영업이익률이 16.1% 3%였고요. 미쉐린이 10.9%, 콘티넨털 여기도 유명한 데인데요. 네. 여기가 13.6%라서요. 영업이익률이 1등 짱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수익성이 1티어라고 해요. 그러면은 제가 한국 타이어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게 예. 금호 타이어, 넥센 음. 이런 건 알아도 사실 글로벌 순위에서 미쉐린보다 영업이익 마진이 더 좋다 이런 건 또 처음 듣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숨은 강자잖아요. 숨은 강자예요. 정말 내실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한국 타이어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고요. 네. 소비자한테는 낯설지만 실적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 AI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바로 또 살펴보시죠. 현대차는 관세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같은 자동차 업계 한국 타이어는 어떻게 달랐을까? 많이 달랐네요. 2025년 타이어 부문 매출이요 10조 원을 넘었고요.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관세 영향에도 매출이 11.8% 성장했습니다. 미국 테네시 공장 역할이 컸는데요. 올해 1분기에 최종 증설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현지 생산 비중은요, 현재 25%에서 50%로 확대가 되고요. 관세 부담이 구조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교체용 타이어 중심 사업 구조도 개편이 되고 전기차 전용 브랜드라고 있더라고요. 아이온이라고 여기도 요새 잘 나가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16.3%. 미쉐린 콘티넨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관세 폭풍인데 현대차는 정통으로 맞았고 한국 타이어는 잘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이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가고 있는 오늘의 숨은 강자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자동차 업계여도 이 한국 타이어가 이 관세를 피해가서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예. 사업 구조 자체가 불황에도 계속 우리가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 불황에도 강하고 그리고 수익성도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본 거네요. 그렇죠.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린 건데요. 미국 공장, 교체 수요, 가격, 전가력, 그리고 전기차 이런 것들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아주 좋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타이어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들으면서 느낀 게요. 예. 이게 업종만 보면 안 된다. 네.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을 봐야 된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어떤 폭풍이 와도 구조가 탄탄하면 버틴다. 네, 그러면 업이겠죠? 판정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습니다. 같은 자동차 업계, 같은 관세 폭풍, 미리 지어둔 미국 공장, 미리 만든 전기차 타이어가 빛이 났습니다. 업입니다. 네, 업입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기업까지 살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본 기업들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이게 미리 준비한 게 결국에는 인내를 하다 보니까 빛을 발했다. 뭐 컬리도 그랬고 한국 타이어도 그랬고 또 같은 업계여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다. 맞아. 그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전반부 핵심을 아주 우리 세빈님이 잘 찝어주셨고요. 후반부도 그 연장선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같은 동네 다른 결과 이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좋아요. 네. 그러면은 궁금하니까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번째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기업. 모두에게 친숙한 햇반으로 유명하고 비비고로 유명하고 수만 가지 베스트셀러를 갖고 있는 CJ 제일제당인데요. 제일제당 얘기하기 전에 중동 정쟁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 원유선 다니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예. 그리고 뭐 오늘 휴전한다 뭐 그런 얘기 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이 리스크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래도 이미 원유가 세계 그 유가가 너무 뛰어서 원유는 계속 높은데요. 근데 원유에서 나프타라는 물질을 뽑습니다. 나프타요? 그렇죠. 이 나프타가 바로 플라스틱, 비닐을 만드는 어떤 기초 원료인데요. 한국이 쓰는 나프타의 77%가 중동, 즉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옵니다. 그게 막히면서 나프타가 가격이 연초 대비 거의 2배 수준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2배? 네. 아니 나프타가 없으면 포장재를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음식값이 오른 건 아니더라도 이 나프타 때문에 뭐 비비고 만두 봉지 그리고 뭐 햇반 포장 이런 거 다 나프타에서 오는 거니까 정확합니다. 가격이 오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포장재, 원자재 가격이 2배로 뛰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 우리 2배 주고 먹어야 돼요? 만두? 그러니까 그게 CJ 입장에서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거기다가요. 네. 정부가 물가 안정 기조로 식품 기업들한테 야 너네 물가는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중의 압박이에요. 원자재 가격은 오르지 정부에서 물가는 올리지 마라고 하지 이 압박이 미치는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 같은데 아니 원가는 오르는데 가격을 못 올리면 지금 그 차이를 대기업들이 고스란히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 손해를 이제 입고 있는 건데요.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이제 비축해둔 포장재 재고가 있어서 버티고 있는데 그 재고가 5월이면 동이 난다고 합니다. 5월이면은 지금 3주 남았는데 다행인 거 맞죠?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어떻게 돼요? 뭐 둘 중 하나죠. 포장재 못 구하면 생산 자체를 줄이거나 아니면 결국 정부에서는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어쩌겠습니까?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안 되는데? 둘 다 소비자한테 영향이 갑니다. 저 퇴근할 때마다 그 비비고 김치만두 좋아하거든요. 맛있죠. 그래서 그거 항상 사가는데 생산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제 얘기가 되니까 상당히 기분이 언짢네요. 그렇죠. 그게 뭐 출시가 아예 끊기진 않겠지만 극단적인 시나리오로서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우님은 뭐 CJ 제품 안 드세요? 저는요 햇반을 지금까지 한 3,000개 정도 먹었었는데 밥을 직접 안 하시는구나. 자취생이기 때문에 햇반을 먹고요. 저도 당연히 비비고 좋아하고 그쵸. CJ 나오는 거기선 다 잘 만들어요.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쉽지 않은데요. 근데 이게 CJ 제일제당 음식 뭐 비비고 햇반 이런 것들이 유럽 쪽으로도 많이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쪽은 어때요? 그게 또 이중고라고 해요. 비비고가 글로벌에서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글로벌 포장지 값도 올라가니까 거기서도 또 비용이 발생하고 국내에서 압박받고 해외에서 압박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앞뒤로 다 막혀 있는 상황이구나. 그러면은 이 비비고가 해외에서 잘 팔린다는 거 참 신기한데 이런 위기가 있다고 하니까 K푸드는 잘 나가는데 뭔가 앞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기업 자체는 잘하고 있는데 외부 상황 때문에. 그렇죠. K푸드는 지금이 딱 어떻게 보면 전성기인데 이런 잘 나가는 타이밍에 중동 전쟁이 터져서 나프타가 부족해지자 원재료 위기에 처한 제일제당입니다. 이게 지금 암울한 현실인데 AI는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냉정한 판단 보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비비고 가격을 올릴 수 있다. 그 연결고리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나프타 가격 연초 대비 약 2배 수준 급등하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내 수입 나프타의 77% 공급이 차질 생겼습니다. 식품 포장재 원가가 폭등하고 있고요. 수급 비상인 거죠. 현재까지는 재고로 버티고 있지만 5월 이후 재고 소진 시 생산 차질 가능성이 업계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화라고 압박하고 있지, 원가 상승하고 있지, 이중고 겪고 있는 건데요. 가격 인상 카드 쉽지 않아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합니다. 글로벌 사업도 동일 원가 부담을 겪고 있고요. 결국 중동 전쟁, 나프타, 포장재, 비비고 가격, AI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암울한 현실이네요. 결국 앞선 기업들이랑 같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뭐 내부적인 경영 실수나 뭐 제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지정학 변수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니까 네.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오늘 이란과 미국이 전격 휴전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도 이제 봉쇄를 푼다고 하니 당장 국제 유가도 오늘 거의 20% 가까이 폭락을 했었던 그 시간도 있더라고요. 네. 제1제당에게는 다행인 소식입니다. 다행인 소식이다. 네. 그러면은 업인가요? 다운일까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거죠. 중동 전쟁이 비비고 포장재를 건드렸습니다. 가격은 못 올리고 원가는 오릅니다. 휴전은 됐지만 보름입니다. 아직까진 다운입니다. 자, 이 로고만 봐도 뭔가 이렇게 친숙하고 맞아. 푸근하고 바로바로 우리의 집 생각나고. 집이 생각나는 오뚜기입니다. 방금 저희가 CJ 제일제당 다뤄봤는데요. 오뚜기도 식품 회사니까 같은 문제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근데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동네, 같은 업계 얘기인데 결론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어쨌든 저도 보면서 계속 궁금했는데 한 가지 예상되는 건 있어요. 어쨌든 뭡니까? 오뚜기는 사실 우리 갓뚜기라고 하죠. 착한 기업. 그래서 이게 이미지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맞아. 결론이 기업 쪽에는 별로 좋지 않을까, 어, 않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때요? 그 갓두기 말씀 잘하셨는데 네. 그 이미지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그 함태호 창업회장? 오. 네. 음. 그분이 음. 라면은 서민 밥상이다. 음. 그래서 함부로 가격을 올리면 안 된다. 음. 이런 명언을 남기셨는데. 공부 많이 해오셨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쟁사들 뭐 신라면 이런 기업들 가격 올릴 때 또 예. 진라면 이런 건 가격 안 올리고 맞아. 약간 뭔가 사람들 인식이 오뚜기까지 가격을 올려? 맞아. 약간 뉴스 댓글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약간 착한 기업.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또 세금도 한 푼도 안 빼고 다 내셨다고. 맞아. 그런 아주 건강하고 훌륭한 저희들한테 아주 착한 기업인데 네. 그 철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뚜기 작년 영업이익이요 1,773억 원인데요. 전년 대비 20%가 네. 빠졌어요. 어머. 음. 그러면은 이게 뭔가 사실 예측 가능한 상황이긴 했죠. 왜냐면은 원재료 값도 오르고 또 환율 부담도 있고.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가격은 못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못 올린다고 보세요. 그 착한 기업 이미지도 이미지인데 정말로 왜 못 올릴까? 이렇게 이렇게 착한 사람들도 바보 같잖아요. 네. 이제 착한 거 다 아는데 이제 가격 올려도 되는데 안 올리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지 때문이겠죠? 이미지. 네. 아, 배신감? 배신감. 그럴 수도 있겠다. 너마저. 예. 그렇죠. 음. CJ가 네. 비비고 가격 올리는 거랑 그렇죠. 오뚜기가 진라면 올리는 거랑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약간 맞아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오뚜기 너 맞아? 너네들은 안 그랬잖아. 이런 네. 배신감이 올 수 있어서 맞아요. 못 올리는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가격을 올리면 이제 진라면이 아닌 것 같은. 그렇죠. 저도 마트에서 뭐 살 때 네. 오뚜기다 하면은 뭔가 믿고 사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맞아. 적어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진 않고. 어, 또 오뚜기니까 뭐 괜찮겠지. 건강에도.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 신뢰를 지키는데 또 비용이 든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오뚜기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저희가 착한 기업 박수 쳐주고 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자체가 부담인 거예요. 회사 그렇죠. 입장에서는 부담이죠. 그 이미지 때문에 가격을 못 올리고 못 올라가니까 원가 부담을 고스란히 껴안고 회사에 쌓이고 거기다 나프타 쇼크까지 이런 상황. 우리 불쌍한 오뚜기.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포장재 문제가 아까 CJ 제일제당 쪽에서도 있었지만 예, 전반적인 식품회사에 다 있을 거고 그래서 그렇죠. 오뚜기도 TFT 팀을 꾸렸다고 하는데요. 예. 이 1000종의 포장재 재고 전부 다 지금 점검하고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오뚜기도 다행히 좀 비축한 포장지가 있어서 2, 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짧아요, 시간이. 네, 맞아요. 오뚜기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또 착한 기업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힘들어지고 있고. 근데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예. 이런 것들을 감수를 하면서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게 음. 결국에 저 같은 소비자들한테는 또 고마운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오뚜기의 손해가 소비자의 보호막이 되는 셈이니까. 그렇죠. 그 말이 중요한데요. 착한 기업의 손해가 사회 전체를 보면 의미 있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뭐 잔인한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에 또 문제는 있긴 합니다. 맞아요. 음. 근데 또 어쩌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으니까 네. 오뚜기가 가격을 올리면 진짜 올릴 때가 됐구나. 이렇게 좀 소비자들이 이해를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게 신뢰의 힘인데요. 지금 당장은 손해지만 그 신뢰가 오뚜기를 장기적으로 지켜주는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AI는 우리의 오뚜기 어떻게 보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착하게 굴다 손해보는 우리의 오뚜기 어떤 상황인지 AI는 이렇게 말을 했네요. 작년 매출은요 3조 6천억 대고요. 영업이익은 1,773억 원이지만 20% 줄었습니다. 원가, 환율, 인건비, 삼중고 겪고 있고요. 나프타 쇼크까지 직격탄 맞고 있습니다. 포장재 1000종 재고 점검에 들어갔고요. 위기 대응 TFT 신설했지만 2, 3개월밖에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물량으로는. 가격 인상 여력도 제한이 있는데 바로바로 착한 기업 이미지 때문이고요. 정부 물가 압박으로 원가 전가가 어렵고요. 환율, 원재료, 인건비, 삼중고, 나프타 쇼크, 동어 반복이긴 한데 손해를 내부에서 흡수하고 있습니다. 착한 기업의 역설, 소비자 신뢰는 높은데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이 딜레마, AI도 같은 진단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AI는 지금 오뚜기 문제의 핵심을 가격 인상을 못하는 데서 찾는 거고, 그리고 CJ 제일제당이랑 다르게 그 손해를 누가 보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을 해줬네요. 그렇죠. 맞아요. 같은 나프타 위기인데 CJ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CJ는 소비자한테 충분히 전가를 하고도 남을 기업일 반면에 오뚜기, 우리의 따뜻한 오뚜기는 그 부담을 회사가 고스란히 맡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오프닝부터 깔아주셨던 복선을 다 이제 철수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같은 동네 다른 결론. 이게 처음부터 이런 오늘 스토리를 꼼꼼하게 짜주셨네요. 눈치채셨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방송을 오래 했으니까. 예. 근데 저는 사실 이 오뚜기 이야기에서 좀 마음이 많이 짠했어요. 예. 컬리 이야기에서도 그랬고. 어, 컬리는 뭐 아니지만 어, 착하게 굴면 이 손해라는 논리로 결국 결론이 나는 건데 그래요. 그게 좀 씁쓸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착하면 손해다. 호구다. 호구다. 우리의 오뚜기. 호구가 아니죠. 전 국민적 사랑을 받으니까.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착하게 굴지 마라. 집에 갈 때 오뚜기 제품 하나씩 사들고 가시길 그럼요. 바라면서. 저는 착하게 굴지 못해도 우리의 기업 오뚜기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정해볼까요? 업다운 판정 해볼까요? 그러시죠. 음, 자, 네. 착한 제가 해볼까요? 그러죠. 마지막 업다운 판정 우리 그러면은, 세빈님이 한번. 원가는 올랐는데 가격은 못 올린다. 이 착한 가게가 오히려 손해가 되는 상황. 다운입니다. 자, 오늘 제가 봐도 역대급으로 좀 내용이 풍성했고 네.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업은요. 일단 컬리
이 쿠팡이 만든 시장에서 10년 연속 흑자를 내줬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47조. 이 삼성이 열심히 추격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HBM으로 성과를 냈다. 한국타이어는 지금 2017년도라고 하셨죠? 미국에서 공장을 오래 전부터 지어왔기 때문에 관세 폭풍 속에서도 빛이 났습니다. 업입니다. 업입니다. 그리고 다운은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 현대자동차인데요. 미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100만 대를 팔았지만 관세로 무려 4조 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은 중동 전쟁 때문에 비비고 포장재가 이제 동이 났다고 합니다. 다운이고요. 오뚜기, 착하면 호구다. 우리의 따뜻한 기업 오뚜기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들 오뚜기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하지만 기업의 상황으로 봤을 땐 다운입니다. 오늘 두 가지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예. 이 전반부에는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빛이 난다. 맞죠? 그리고 그렇죠. 또 한국타이어, 뭐 컬리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네. 나머지 하나 또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오뚜기입니다. 맞아요. 오히려 착한 기업이 이렇게 손해를 본다는 거 좀 씁쓸함으로 남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시청해주시는 분들 오늘 퇴근할 때 진라면 한 봉지씩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세빈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씁쓸하면서도 감동적인 그 두 이야기가 사실 연결이 돼요. 네. 그러니까 컬리는요. 10년 동안 묵묵히 자기 일을 했던 게 자산이 됐듯이 오뚜기도 이렇게 묵묵히 가격을 유지해 오면서 쌓아온 어떤 이 신뢰가 자산이 되죠. 장기적으로 전 분명히 오뚜기가 우리 국민들이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더라도요. 어떻게 보면 계속 꾸준하게 지금 신뢰라는 투자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돈으로 하는 투자가 아니라 신뢰로 하는 투자입니다. 네. 그게 오늘 방송 전체의 키워드였고요. 준비하면 결국 다 돌아온다.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신 분들 마트 가면 네. 세빈님 말씀처럼 진라면 꼭 하나씩 사시라. 네, 그래서 오늘 집 가면서 저는 오뚜기 진라면 한 봉지 들고 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음식 하나씩 챙겨서 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생활 속에 녹아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로 재미있는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양세빈 박상우였습니다. 투데이 Up and down.